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선이 4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표를 얻는 쪽이 이기는 것이 선거다 보니 내 편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는가 게임인데요. 국민의힘이 일괄 복당 신청을 받는 소위 대사면 복당을 시작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하면서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입당을 독려했는데요. 막말 논란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던 장해찬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까지 포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진영 텐트를 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정치인들이 잘못을 하거나 논란이 생겼을 때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식이 이 탈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탈당을 하기도 했고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복당이 돼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대통합, 대사면이란 이유로 너도 나도 손잡자는 걸 보니까 손을 잡는 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는 사사건건 그렇게 맞서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이슈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25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지역의 킥보드 무단 주차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를 실천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킥보드 무단 주차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킥보드 주차 문제의 경우 주차장 설치 책임을 업체에만 전가하고 있고 또 무단 주차에 대한 과태료 기준조차 없어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광양시는 이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용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해 킥보드 주차구역의 설치나 안전교육 의무화 등 킥보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예. 광양시가 조례를 통해 킥보드 운영업체와는 별도의 주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킥보드 업체들은 주차구역 설치에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고 있고 광양시 역시 지난해 9월 간담회 이후로 이 주차장 설치를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광양시가 조례만 제정하고 조례를 실천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셈인데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광양시의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도심 곳곳에 킥보드가 무단 주차되고 있다며 광양시의 무책임한 대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지금 조례만 있는 셈인데 이럴 경우에 조례의 실효성 논란으로 시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지역 주민들은 광양시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지만 도심 곳곳에 킥보드가 예전처럼 방치되고 있고 특히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또 소방시설 주변까지 무단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며 광양시의 무성의한 대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킥보드 주차 문제와 함께 지역의 청소년들이 안전보호장구 없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도심에서 이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있다며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일부 언론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 킥보드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광양시는 지난 2023년에 법을 제정한 이후 주차구역 지정을 검토했지만 조례상 사업자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해 지정이 어려웠고 또 조례에 견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없고 또 전담 인력이나 견인 차량이 갖춰지지 않아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는 관내 4개 업체와 단톡방을 만들어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 등에 이 주차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입장인데 광양시는 조만간 업체 관담회를 통해 주차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시민 편의 또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입니다. 최근 여수 웅천지구의 정주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로부터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여수시 웅천지구 주민들의 관내 중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수시와 여수시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아직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음, 최근 웅천지구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주최하고 여수시와 여수시 교육지원청, 웅천지구 학교이설 추진위원회, 지역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웅천지구의 중학교 과밀 문제와 원거리 배정 문제 등의 해결책을 위해 관내의 중학교 이설을 위한 학교 부지의 무상 임대와 대토 교환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여수시와 여수시 교육지원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부지 관련해서 시와 교육지원청이 지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양측의 입장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지역 주민들의 학교 이설 요구에 대해 여수교육지원청은 무상 임대가 법적으로 어렵다면 이 부지 교환 방식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이설을 위한 착공이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학교 용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 교육지원청의 학교 부지 우선 확보 요청에 대해 여수시는 학교 부지 무상 임대는 관련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고 또 학교 부지 교환 방식 역시 교육청과의 법적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실무 협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정리를 해보면 교육당국은 여수시가 학교 부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수시는 부지 제공에 이 법적 절차가 필요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를 주관한 여수시 의회 최정필 의원은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여수시, 학부모 추진위원당 등으로 이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 먼 거리를 등하교하고 있는 웅천지구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슈책 시간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순천 소식입니다. 이마트 순천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얼마 전 뉴스브리핑 그리고 또 어제 취재기에서 다뤘었는데요. 이마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이 이어지면서 결국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불매운동을 예고하고 있네요. 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순천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 순천점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이마트 순천점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예.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 순천점 관리자들이 직장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수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고 또 이마트 순천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말까지 회사 측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연대해 이 나쁜 기업 이마트 불매운동을 정개할 것이라며 회사 측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예,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트 측의 입장은 아직도 새로 나온 게 지금 없는 상황인가요? 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마트 순천점 관리자들이 사건을 인지한 지 10개월이고 이마트 본사가 사건을 인지한 지도 4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수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된다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마트 측은 신고 내용에 대해 사내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업무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단체가 정한 오는 30일까지의 이마트 측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 체크해 봅니다. 네, 조금 전 뉴스브리핑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논의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웅천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 지금 늘고 있죠. 네, 그렇죠. 웅천지구에 현재 3만 명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학교가 지금 딱 한 곳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년 동안 이 중학생들이 통학에 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웅천지구의 학교 부족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등하교 전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 웅천지구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 수 중 많은 수의 학생들이요. 웅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무선 중학교로 입학하면서 그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네, 주변에도 뭐 아는 분들 들어보니까 무선 중학교로 배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딱 듣기에 웅천이랑 무선중 너무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일 처음 딱 들고, 이 여수시의 경우에는 중학교 배정 학군이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웅천지구 학생들은 웅천중학교 아니면 대부분 여천 지역으로 지금 지망을 하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중 가장 먼 곳이 무선중학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웅천지구에 있는 송현초, 예울초, 웅천초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웅천중을 지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웅천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가장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이 중에서 50%의 학생만이 웅천중에 들어가고요. 다들 보통 여천 쪽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올해 웅천지구에서 무천중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학교 가는 게 힘들 거라고 이미 너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상상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하교가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각한 학생을 만나봤어요. 웅천에서 네, 예. 웅천에서 학교를 가는데 지각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하. 네. 중학교가 아파트 앞에 바로 있는데 몇 배나 먼 학교를 가야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지각 안 하고 등교하려면 최소 7시 전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집 앞에 중학교를 놔두고 가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시내버스 타도 너무 돌아가고 학교 통학버스 타도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 버스 타고 다녀요. 근데 이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천보다 웅천에서 무선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너무 일찍 일어나야 돼서 네. 억울해요.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 왜 나는 멀리 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얘기했던 말 들어보니까 여천에 있는 학생보다 무선중에 등교한 학생들 가운데 웅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지금 보통요, 학동이나 쌍봉동 이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천 쪽이나 여선 쪽으로 많이 빠져요. 나머지가 무선에 가는데 이 학생 수보다 웅천에서 온 학생이 더 많다는 얘기죠.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예. 웅천에서 지금 무선중까지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거야? 시간적으로는 시내버스로 보통 40분이에요. 40분. 네, 여수시 근데 내에서 40분. 이게 아침에 가면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겹치죠. 더 많이 막히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입학 전에 이 원거리 통학을 위한 에듀버스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운행 중인가요? 4월 초에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4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45인승 2대를 운행 중인데요. 45인승 2대요. 네, 그러니까 한 차에 수행 인원 빼고 44명이 타요. 그럼 두 차니까 88명 정도. 그렇죠. 예. 근데 이 신청 그 인원이요. 탑승 인원 2배 가까이 신청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일부 학생만 뽑아서 이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계속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학기만 탈 수 있어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지금은요. 근데 이게 한정되다 보니까요. 2학기 때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학기 때 탔다고 해도 다음 학기에 또 탈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설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를 타고 다녔던 차가 아이들부터 데려다 주고 다시 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명, 7명 친구들이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어. 네. 근데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카풀 이런 거 아니고. 아니고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침 등교 시간만 타면 7만 원에서 8만 원, 등하교를 함께 하면 12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요. 이걸 개인적으로 내고 다니는 건데요. 예. 근데 이 자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마저도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정적으로 아이들 타고 다니다가 에듀버스를 타게 되면 그 자리를 다른 학생이 신청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 사설 통학버스 타려고 하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지금 힘든 그렇죠. 상황이네요. 통학을 하기 위한 그 버스 자리 전쟁이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를 뭐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신청하는 그 학부모님들도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힘듦이 클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웅천지구의 학생들은 꾸준히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중학교 추가 설립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학부모들은요 웅천지구의 중학교가 추가 설립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문제가 몇 년 동안은 계속될지 모른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천에서 무선중으로 통학을 한 큰아이를 둔 아버지를 인터뷰했는데요. 아이가 등하교에 2시간 시간을 소비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데 아직 초등학생인 둘째 아이도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을 위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등하교 웅천에서 부선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지금은 이제 뭐 등하교 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를 타더라도 한 30분에서 4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지만이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도만 하는데 한 7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긴 한데 그거는 당첨도 되기 힘들고 뭐 2달에서 3달 만에 한 번씩 추첨을 하다 보니까 추첨이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또 설득 그걸 또 신청을 하기가 또 힘듭니다. 당연히 둘째 아이도 걱정이 되죠. 지금 첫째 아이가 지금 무선 중학교를 이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가고 있는데 둘째 아이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는 가까운 곳에 또 학교가 또 빨리 시급하게 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네, 이런 고충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에듀버스도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등하교 버스를 탄다고 해도 40분이 네. 걸리는 상황. 자, 그래서 얼마 전 여수시 의회에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랜 숙제를 좀 풀어보려는 발걸음일 듯한데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나요? 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요.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시 관련 부서, 또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위원회,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서 이 중학교 이설을 위한 학교 부지 무상 임대, 대토 교환 등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작년까지요 여수 여자 중학교였던 아리울중이 웅천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중학교 이설에 대한 힘을 보탰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여수 여중이었는데 네. 남녀 공학이 되면서 아리울중으로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학교가 우리가 웅천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네, 현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학교와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뭐 예산이나 또 시간적 절감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로 해서 여수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검토와 함께 협의에 필요한 TF팀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인터뷰입니다. 이제 교육부지를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서 아리울 중학교하고 교환의 방법인지 아니면 매각의 방법인지 조성원가로 제공을 하는데 조성원가의 몇 프로를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담회 때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된 상황입니다. 교환을 했을 때 그 아리울 중학교를 어떻게 또 활용을 할지 방안까지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을 안 했을지 매각을 했을 때는 학교를 하나 짓는데 4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일이 어느 시일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장기간으로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교환을 했을 때 아리울 중학교하고 웅천에 있는 교육부지하고 교환을 했을 때는 바로 진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여수시 의회 최정필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네, 현재 웅천지구 예울초등학교 앞뒤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땅도 있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수없이 제기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학생들의 불편마저 뒤로하고 행정은 그 발을 멈추고 있는데요. 이제는 눈과 귀를 열고 적극적인 실무 협의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이설이 결정되길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합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좀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오후인데? 예. 아, 금요일 오후라 그런가요? 금요일 오후가 피곤하죠.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희 여수 YMCA는 최근에 뭐 후원회비가 작년에 좀 적게 거쳐서 후원 배가 운동하고 있는데요. YMCA는 여수 YMCA는 최근 그 학생들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데 환경 교육을 전개하다 보면 많은 환경 교육 기자재 물품을 싣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12인승 픽업 차량 후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와. 중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원하신 분들은 이 차량에 후원자 기명도 하고 할 테니까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탄소 중립,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교육 영역에 좀 더 후원을 하겠다는 분들은 이 환경교육 관련 차량 픽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이 가지고 있는 분들만 후원 가능한 건가요? 네, 중고차도 좋고요. 예. 이 차량을 후원하면 새로 사주셔도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중고차도 좋고 신차도 좋고. 네, 예. 좋습니다. 네, 여수 YMCA 한 대 사주시면 순천 YMCA도 꼭 한 대 사주십시오. 자, 저는 김석 이제 총장님, 예. 그 순천에 이마트 문제가 좀 있어요. 이마트 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게 예. 참 이럴 일인가 싶어요. 이마트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소이기도 한데 이 공간에 사과하고 그냥 원칙대로 분리 조치하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커질 문제냐. 그래서 좀 소비자분들께서 그 이마트에 좀 전화하셔가지고 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거 죄입니다. 죄 사실은 귓속에다 대고 나한테 인사 안 할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좀 자숙하고 좀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앞으로 또 기자회견을 예. 하고 4월 말까지 좀 지켜보겠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권한이나 뭐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예를 들면 노동청에다 이야기해도 다시 직장으로 넘어가고 직장에서 나름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예.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마트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일은 직장 내에 좀 선진 문화가 아직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좀 이게 방송에 나오고 기자회견하고 이마트를 뭐 이렇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좀 뭔가 좀 좋은 노동을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좀 노동 존중이 사람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 그 앞에서 더 이상 좀 기자회견 하고 싶지 않으니 이마트에서 빠른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지난 우리가 탄핵 국면 12월 3일부터 무려 4월 4일까지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미의 한국 옵티컬 그 불탄 공장 옥상 그 고공에서 여성 노동자 2명이 고용 승계를 외치면서 지금까지도 농성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500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희망버스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희망버스요? 희망버스. 그래서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가는 것 같고 순천도 희망버스가 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뭐 순천 YMCA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 여기저기에 시민행동에 있는 단톡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서 뭐 어떤 활동을? 가서 진짜 응원하고 또 다음 주에는 한겨레 신문 뭐 또 다른 신문에도 이 상황을 좀 알리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 두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열리고 나서 곳곳에서 지금 인권적으로 문제, 노동권에 대한 문제, 막 어려움 곳곳에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공감의 목소리들을 저희가 희망버스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또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또 열심히 듣고 또 도울 부분들은 돕고. 그런데 아직도 계시는...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전 세계는 관세 전쟁 중인데 국내는 아직도 내란 중이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예.
좀 뭐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던 것도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 순회 경선을 지난 23일부터 치르고 있습니다. 호남권 경선 내일까지니까 내일이면 호남 민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호남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들이 모두 비호남권 출신인 만큼 호남의 지지가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절실함 또한 있습니다. 또 이게 바로 호남을 향한 공약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일 텐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호남 공약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 새 후보들의 대표 공약들을 좀 보자면 김동연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수록, 김경수 후보는 호남 메가시티 육성, 이재명 후보는 필수 공공지역 의료체계 확립 등등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후보들의 공약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뭐 지역 현안을 전국화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려고 하는 자체가 이제 지역 공약인데 대부분 후보들이 비슷한 여기엔 다 누구나 동의하는 영역으로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5.18 정신 헌법 수록뿐만 아니라 강주 AI,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 또 호남의 메가시티 구상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전남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설립하는 문제, 예. 혹은 또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 해가지고 비슷하게 모든 후보들이 좀 비슷한 전략들을 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석 총장님? 네, 저도 뭐 김대희 총장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단은 그 전남 호남권에 대한 생각을 이 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5.18 정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광주, 전남, 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 이것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 전문을 싣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이 뭔가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지역에서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공약으로 하진 않잖아요. 뭘 해주겠다 이런 건데 일단 정신적인 문제를 좀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청정 지역 전남 그리고 호남 권역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다음에 기후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리백이랄지 또는 뭐 전반적으로 좀 더 미래 산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AI랄지 이런 것들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순천 광양 여수에 대한 그 경제통합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호남 메가시티와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재명 뭐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좀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이제 가장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의료복지를 확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는 어떤 후보는 현재 조건대로 전남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좀 약간 조금 결이 다르면서 좀 실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하나 아쉬운 것은 이 그 5.18은 이야기하면서 왜 여순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 여순 사건을 제주 4.3 사건처럼 진상규명과 지원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공약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예. 가능하다면 여수가 됐든 순천이 됐든지 간에 여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그 위령탑에 좀 참배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하면서 여순 사건을 대중화해 주는데 꼭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 캠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 보좌진분들 공약에 꼭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 총장님께서는 이번 공약들 보고 좀 아쉽다 했던 부분들은 없으실까요? 네, 저는 관심 있게 본 공약이 좀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2개 공약인데, 첫 번째 하나, 현재 지금 우리 수도권이 블랙홀이잖아요. 경제나 교육, 의료 모든 영역이 블랙홀인데 이러한 것에 좀 반대되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정부 형태를 좀 더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정부와 지역에 좀 더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본인은 좀 호남 지역에 와서 전략적으로 제안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농민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대신 뭐 처음 집불금이나 알겠네. 예. 대신 집불금이나 농업인 수당은 제가 안 받고, 왜냐하면 3,800만 원 이상의 다른 외수입이 있으면 못 받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 농민인데 특히 최근에 농민이셨군요. 일본의 쌀값 폭등 아시죠? 이거 보면서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왜 중요한지를 알겠다. 우리는 무심결에 뭐 쌀이 중요하나 생각했는데 일본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후보는 식량 안보, 식량 주권 문제를 생각해서 전남을 미래 농업 전초기지, 그리고 최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하나의 전략적 지구로서 호남을, 특히 전남을 중심축으로 해서 농업과 식량 안보 주권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떻든 전남 구성원의 한 30% 정도는 여전히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농업이나 또 수산업에.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봅니다. 전라남도 공약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새 후보가 전남에 대해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고 명료하게 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예.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또 김대 총장님께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네. 당사자로서 보는 시선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것 존재가 같습니다.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농협 조합원입니다. 총장님을 보고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김석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이제 국립의대 신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후보 모두 조금씩 결은 좀 다르지만 공공의대 신설 공약 차원에서는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명료하게 나오지는 또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장 또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밀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석 총장님. 네, 일단 뭐 얼마 전에 교육부가 의대 정원 더 이상 뭐지 않는다라고는 발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에 이제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교착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남의대 설립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약들을 꺼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김경수 후보뿐만 아니라 세 후보 모두 다 전라남도 의대가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한 실증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포대 순천대학교가 경쟁하고 있던 문제가 양쪽 모두가 의대 통합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대학을 통합.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정보들이 좀 명확하게 조금 각 후보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좀 한결석군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이 순천대학교나 목포대학교에서 하려고 의대 설립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 모두가 다 의료복지 확충이잖아요. 예. 그럼 의료복지 확충이 순천대학교 또는 국립대학교 전남대 의대 설립의 문제로 모두가 다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또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전달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전남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필수 의료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윤석열의 입에만 기대고 있었던 의대 신설 문제를 좀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국립대학교 통합의대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로, 그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전남 동부권도 그렇고 전남 서부권도 그렇고 의료복지 확충에 대한 문제가 의대 말고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려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좀 걱정은 일단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좀 걱정은 이럴 때 그동안 전라남도 순천시, 그다음에 목포시,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에서 공약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의 문제든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주체들의 얘기를 좀 잘 수렴해서 필요한 공약으로 좀 명료하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길고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주체가 이제 목포대 순천대를 포함해서 그렇죠. 각 지자체까지. 저는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들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든 양 후보, 김경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협회나 의료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어떻든 국가가 책임을 지는 행태인데 이게 국립대로
전담처럼 소외된 지역에 줄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사관학교처럼 만들어서 필수 인력들을 배출할 것인지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든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의사나 의료인들도 들어온 가운데 적정 인원과 또 의대 신설, 공공의대 신설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법론을 좀 제시한 측면이 그쵸. 있어서 아직 네. 구체적인 약속은 이게 민감한 사안인지 예. 큰 총론적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후보들이 각각 가지고 다른 것 있는 같아요. 게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세 후보하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전라남 도당에서라도 각 주체들과의 일단 만남과 약속을 통해서 뭐라도 좀 이뤄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2022년 대선 경선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에게 유일하게 패한 지역이 바로 광주와 전남 지역입니다. 이번 경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남의 민심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대희 총장님. 저는 22년 민주당의 대선 경선 때하고는 완전히 판은 다르다. 왜냐하면 전남 영광 출신의 강주 1구라는 호남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전남에서 국회의원 4선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무총리하고 당대표를 했던 이낙연 후보가 1등한 거하고 예.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지금 윤석열 친이 쿠데타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은 특히 이제 호남 사람들은 그 조기 대선을 일으켰던 이 내란범들과 내란 지지 정당에 대한 단죄를 이번 대선 과정에 중요한 투표 원인으로 호남 사람들은 꼽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개혁을 위한 최고의 적임자를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 뽑아낼 거다.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석 총장님. 저는 그 내란 청산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란 청산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이지 않습니까? 아마 호남 민심은 그걸 제일 잘해낼 사람을 뽑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의 경선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특정 정당에서 누가 후보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다른 야당의 후보들이 만약에 정해진다고 하면 아마 호남 민심은 통합된 광장의 후보로 만들어라고 요구하게 될 것 같고 예. 그 광장의 후보가 제1번으로 내세우는 것은 뭐 지금 전 세계는 관세 전쟁이고 지금 국내는 내란 전쟁이잖아요.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내란 청산에 대한 아주 그 뭐지? 말씀하신 단죄 밑그림을 예. 청사진을 내놔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모르겠으면은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특정한 정당이 이루는 내각이 아니라 그래야 촛불 또는 비상행동 또는 광장의 목소리가 좀 전달해지지 않겠냐. 그런 후보를 호남은 뽑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경선 투표율도 좀 관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에서 좀 경선 흥행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남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를 하는지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예, 이제 지금 민주당은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라서 권리당은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10만 명이에요. 예. 이 중에서 우리 호남 쪽은 권리당원이 한 38만 명이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의 한 35% 정도가 호남 쪽에 몰려 있고 예. 또 100만 명 정도를 국민 여론조사로 뽑아내거든요. 예. 그럼 한 2만 명 정도가 대상인데 저는 그동안 좀 투표율이 좀 낮았었어요. 근데 이번 투표율은 충청도보다는 높고 영남 쪽은 또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60% 정도 투표율은 좀 될 거다. 그래서 한 60만 명 정도는 이번 전체적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여론조사든 당원 투표든 한 60만 명 정도 나올 거다 보고 그중에서 호남도 상당히 한 60%는 저는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호남 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하고 호남 국민들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관심 있게 볼 거라고 봅니다. 참여하고. 김석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약간 저는 결을 다른 것이 그 민주당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 규모를 넘어서는 권리당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적 문제는 큰 지금 현재 관건은 좀
아니지 않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좀 흥행하는 데는 그러니까 전 국민적 관심은 이미 민주당 경선에 쏟아져 있다기보다 이미 그 대선 투표를 누구로 할 거냐라고 이미 정해놓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경선이 좀 치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맥 빠진 민주당에 이걸 흥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맥이 빠진다기보다는 당연한 결과를 좀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90% 가깝게 1등 후보가 지금 득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호남에서 과연 얼마나 득표를 만들어낼 거냐. 그거보다 더 높게 만들어줄 거냐 낮게 만들어줄 거냐. 예. 호남 민심은 도대체 이재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게 해줄 거냐라고 제가 제 주변에는 그런 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변 좀 반응 보니까 95% 좀 이상이 될 거다. 심지어 혹은 또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도 나름대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80%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서로 막 막걸리 내기도 하고 있고 막 그런 예. 것 같더라고요. 두 분 보시기에 그런 완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분 예. 보시기에 지금 이 경선 후보 중에서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나요? 상당히 많죠. 주변에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말씀? 괜히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가령 뭐 그런 거죠.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왜 너무 분명하고 왜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김대희 총장이 뭐 온화하고 뭔가 좀 같이 옆에 가고 싶지만 저는 엄청 막 고슴도치 같고 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옆에 같이 있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나 국민적 지지율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등에 대한 시기감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예.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현재의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책임자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대부분의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여론조사에서 항상 1등이 35%에서 40% 사이에 1등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예.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한두 분 계시지만 다 싫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몇 명은. 예. 근데 이제 요즘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좀 싫어한다. 남성 청년들은. 비호감률도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2030 영역의 남성들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여성 인권 신장 뭐 이런 측면 속에서 반감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예. 대신 20, 30대 여성의 60% 가까이가 그건 또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또 이재명 이재명을 지지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진보적 스탠스 네. 그리고 여론조사 대체적으로 나오죠. 비정규직 그렇죠. 단순 일자리 있는 여성들, 취업 이런 분들의 55% 60%는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측면도 있어서 또 그리고 또 20, 30대에 비해서 40, 50대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이 40, 50대 아닙니까? 이분들이 현재 사회의 요직에 다 있기 때문에 20, 30대는 뭐 40, 50대가 싫은 거죠. 자기 아버지 그런 삼촌들이 건가요? 싫은 기득권 세력을 싫어하는 거군요. 근데 네. 40, 50대는 상대적으로 야당인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절대로 지지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죠.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의 그런 세대 차이가 이게 세대 간 갈등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 개인 사람에 대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세대 간 네. 갈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40대부터 60대가 저는 이 말 하고 싶거든. 우리 한반도 5천년 한반도 문명 역사상 가장 부자 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러면 20, 30대는 아무리 잘 나가고 뛰어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사회적 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한국 거죠. 사회가 세대 갈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예. 이 후보를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이 과정에서 세대 갈등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광장이라고는 특수한 것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각 세대의 요구와 제안들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가 되느냐 예. 남은 과제가 될 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이런 것들을 공약화 내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왜 출마했는지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지금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후보들이 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좀 상당히 중요한. 예.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의 흐름이 보면 양성평등적 입장, 그죠?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노동이나 학벌에서도 차별을 없애는 주의라서 좀 20, 30대 남성들은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아, 우리 바끝을 그러면 서로 나누자는 계속 거냐? 이제 세대 간 혹은 이렇게 남녀 간의 이런 것으로 아니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후보의- 젊은 친구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도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호남의 경선 투표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몇 %로 나올 것인가 결과를 좀 네.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남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다 이런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또 이걸 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꽤나 많습니다. 주변에도 민주당이 앞으로 호남과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대한 영역과 젊은 세대에 대한 반영과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간담회나 이런 방식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방금도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했었던 어떤 남성 그러니까 20, 30대 남성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하나가 불안함과 안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 사회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뭐 경향이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호남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존의 기득권의 정치 문화에 대한 반발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이 색깔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남에서 특히 정책 중심,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에 그 옷을 입었어, 깃발을 꽂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젊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야 좀 이런 민주당이 호남에서 기본값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해소되기도 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희 총장님. 근데 이제 전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그 GDP의 한 80% 정도가 산업단지에 나오는데요. 조선산업, 철강, 석유화학인데 이 중에서 85%가 비정규직이에요. 협력업체거든요. 협력업체 쪽에 사람이 많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좋은 일자리는 굉장히 소수인데 호남 쪽에 있는 특히 이제 전남 쪽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이다. 그래서 노동과 인권에 있어서 좀 더 보편적인 노동인권 정책을 민주당은 펴줘야 되고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 문제 더욱더 명확해야 되고 지방대학,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쪽에 좀 더 민주당의 정책적 스탠스를 강하게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호남 관련 공약들 살펴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4월 25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월간 라전 강원국 작가의 인문학 강연 준비해뒀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